이 마이크론의 실적 발표가 삼성전자의 실적의 어떤 바로미터가 되는데 마이크론의 어떤 매출과 이익 전망치가 계속 상향 조정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삼성전자 하반기 괜찮지 않을까라는 기대감들을 좀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세 번째 섹터입니다. 원전 산업. 원전도 굉장히 뜨거웠죠. 조방원 중에 마지막에 담당했는데 원전 산업 앞으로는 어떻게 보시나요? 네, 일단 조방원 중에 최근 1년간의 어떤 평균 주가 상승을 보면 방산이 제일 많이 쳤고요. 그 다음에 원전, 그 다음에 조선 이런 순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원전도 상당히 뜨거웠는데 저는 이제 조선, 방산, 원전 중에 원전에 대해서 한 표를 주고 싶다. 개인적으로는. 자, 우리 1부 영상에서 조선 방산 얘기했고 지금 2부에서 원전을 얘기했는데 이 셋 중에서는 8월에서 12월에는 원전이 좀 더 나을 것 같다. 그러니까 앞으로의 길게 보면 저는 원전이 제일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 이유 이제 얘기해 주시겠죠. 네, 원전은 AI 데이터 센터와 짝꿍입니다. 네. 왜냐면 미국이 전기 먹는 하마라고 하잖아요. 네. 이 AI 데이터 센터를 우후죽순 지금 많이 만들어지고 있어요. 네. 근데 미국이 배만 노후화된 게 아니라 이 전력 산업도 되게 노후화돼 있거든요. 그래서 노후화돼 있다 보니까 이걸 빨리 이 업그레이드를 해야 되는데 업그레이드를 하려고 보니 기술력이 딸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미국에는 웨스팅하우스라는 기업 중심으로 원전 개발을 할 텐데 이 웨스팅하우스가 1979년 3마일 섬 원전 사고 이후 미국 내 원전 건설이 중단돼 버렸기 때문에 지금 거의 뭐 40여 년 동안 원전 건설 역량이 많이 저하됐어요. 물론 1950년대부터 세계 최초 상업용 원전을 건설한 기업이라는 타이틀도 있고 최근까지 한국 수력 원자력과 원전 기술, 원천 기술 문제 가지고 소송까지 했던 그런 사이지만 이 웨스팅하우스 혼자로는 할 수 없는 그래서 한국 수력 원자력과 분쟁도 원만히 해결이 됩니다. 이제는 우리나라의 기술이 웨스팅하우스랑 합쳐져서 미국의 전력 산업의 일부를 담당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왔다. 트럼프 대통령은 2050년까지 원자력 발전 용량을 4배 정도 키우겠다. 지금 용량이 97기가와트인데요. 400기가와트까지 올리겠다. 이게 대형 원전 300기 정도를 건설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 몰려 있거든요. 지금 당장 2030년까지 10개의 대형 원전을 착공을 하겠다. 그러니까 2050년까지 300기의 원전을 건설해야 되는데 웨스팅하우스 혼자 불가능한 얘기다. 누가? 그러면 대한민국의 원전 섹터들의 각종 팀 코리아가 도와줘야 된다. 그러면 2050년까지 우리는 일거리가 충분히 10몇 년 동안 갖춰진 거 아니냐라는 측면에서 장기적인 먹거리가 해결됐다. 그런 측면에서 원전 섹터들의 꾸준한 그런 어떤 실적 성장이나 기대치가 있고요. 일단 현재 미국 원전 기업과 국내 협력 기업들이 있습니다. 뉴스케일 파워는 두산 에너빌리티, 삼성물산, 엑스에너지는 DLENC, 두산 에너빌리티, 홀텍은 현대건설, 그리고 테라파워는 SK그룹, HD 한국조선해양. 예전에 마이크로소프트를 창업했던 빌 게이츠. 예, 테라파워를 할 때마다 뭔 뚱딴지야 이랬는데 미리 이 미래를 내다본 거죠. 그래서 한국 K원전 팀 코리아, 건설이나 시공은 현대건설이나 수산인더스트리, 주기기 터빈은 두산에너빌리티, 설계나 엔지니어링은 한전기술, 기자재 및 부품은 BHI, 한전산업, 한전 KPS, 효성중공업, 일침파워, 대한전선, 그리고 중장비는 HD, 현대인프라코어, 현대건설기계. 이런 하나의 그런 팀으로서 굉장히 큰 역할들을 할 수밖에 없지 않나. 앞서 우리가 1편에서 3,500억 달러의 대미 투자 패키지 이야기를 했는데요. 그중에 2,000억 달러 여기에 반도체, 2차전지, 바이오와 함께 원전이 셀렉션이 됐거든요. 그리고 한미 정부 간에 원전 동맹까지 맺을 정도로 미국 시장 진출에 우리도 진심, 미국도 진심인 상황이라서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앞으로 긍정적인 모멘텀을 주겠다. 특히 SMR 강점이 있는 두산 에너빌리티 주목을 좀 더 해봐야 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니까 대형 원전 자체가 후쿠시마 원전 폭탄 이후로 두려움이 굉장히 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작게 만들어서 일체형으로 작게 만들어서 이거를 붙여놓는
모듈식으로 붙여놓는 SMR, 스몰 모듈러 리액터라고 하는데요. 지진 등 외부 충격에 강한 일체형 구조로서 대형 원전 대비해서 비용이 저렴합니다. 그리고 작다 보니까 도심 근처에 이렇게 놓을 수도 있고요. 탄소 배출이 없다 보니까 친환경 측면에서도 굉장히 환영받는 이런 SMR의 강점이 있는 두산 에너빌리티. 두산 에너빌리티 매출이 2026년에 약 2천억에서 3천억 정도 SMR 쪽에서 나온다고 하는데요. 2030년이면 3조 3천억. 지금 16조 정도 되니까 매출액이. 그러니까 상당히 한 4분의 1 정도의 매출이 더해지니까 두산 에너빌리티 입장에서는 이게 하나의 캐시카우가 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고 앞으로 더 이 시장은 계속 커 나가는 거죠. 2050년까지 원전을 4배 확대를 해야 되니까 그래서 꾸준하게 그리고 미국 시장에서의 인정을 받으면 뭐 유럽이라든지 다른 뭐 시장 확대가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원전도 제가 조선 방산, 원전 셋 중에 저는 원전을 가장 좀 긍정적으로 꾸준하게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AI 데이터 센터의 어떤 발전, AI의 발전은 이제 앞으로 뭐 시대적 흐름이잖아요. 이게 이제 엔비디아가 주도하는 뭐 공용 이런 AI 가속기냐 아니면 브로드컴이 주도하는 ASIC 가속기냐에 따라서 전력 사용량이 차이가 날 수가 있습니다만 일단 AI 데이터 센터발 전력 부족 이런 부분들이 결국 원전의 어떤 강한 모멘텀을 주지 않을까 싶어서 이미 중국은 SMR에 벌써 다가섰습니다. 그래서 세계 최초로 상업용 SMR 가동이 중국에서 먼저 2026년부터 시작을 할 것 같고요. 미국은 빨라야 2029년 그리고 한국은 2033년쯤. 그러니까 아직 시작도 본격적인 스타트도 안 된 상황에서 중국이 먼저 치고 나갔기 때문에 미국이나 우리나라 입장에서도 굉장히 지금 마음 바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뉘앙스를 준다. 여기에 이제 그 구글이라든지 아마존, 엔비디아 뭐 이런 기업들도 SMR에 지금 진심이에요. 왜냐하면 AI의 이 전력 구매는 따라오는 패키지이기 때문에 구글도 그렇고요. 아마존도 그렇고 엔비디아도 그렇고요. 이 AI 시대 고성능 이 AI 환경에서 SMR 기반 데이터 센터에 대한 전략적 투자는 지속적으로 되고 있다. 유럽도 마찬가지거든요. 프랑스라든지 영국도 뭐 민간 원자력 로드맵 이런 것들을 내놓고 계속 추진을 하고 있고요. 스위스도 그동안 탈원전 정책을 고수했는데 이번에 이제 바꿔보겠다 이런 이야기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유럽도 변하고 있고 AI 하는 기업들도 SMR에 관심이 있고 미국 정부와 우리도 하고 있고 그래서 저는 원전의 어떤 지속적인 그런 상승 가능성 특히 SMR 중심으로 하는 비즈니스에 좀 다들 진심이다. 그런 측면에서 원전 섹터를 좀 주목해 봐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안에서 주목해야 될 기업은 그러면 어디가 두산 되나요? 에너빌리티를 저는 가장 SMR의 어떤 주도적인 기업이고요. 올해 뭐 한 4배 정도 올라왔나요? 네. 그 정도로 강하게 치고 올라왔는데요. 앞으로 미국도 대형 원전보다는 SMR 중심으로 갈 가능성들이 높아요. 왜냐하면 공포감, 그러니까 대형으로 이렇게 지었다 터져버렸을 네. 때 그 두려움들 때문에 실질적으로 지금 시장 예측치도 보면 이 SMR이 대형 원전보다 이렇게 개발하는 그런 예상치들이 계속 올라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SMR의 강점이 있는 두산 에너빌리티 중심으로 그리고 또 앞서 언급했던 원팀 코리아 혼자만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앞서 언급했던 그런 건설 시공, 주기기 터빈, 설계, 기자재, 중장비 사실 이게 건설 업종들에 있어서도 같이 이렇게 따라가는 거거든요. 뭐 현대건설이라든지 이런 기업들에게도 낙수 효과가 좀 기대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고평가 구간이라는 얘기도 있는데 주식은 기대감 때문에 오는 거기 때문에 지수가 3,200이잖아요. 3,200을 끌고 오는 데 있어서 뭐 주도적으로 배당주와 함께 영향을 줄 수밖에 없는 거고요. 이 쉬는 구간에서 어떤 시장에 악재가 있거나 하면 조정을 받을 수 있는 요인들이 있기 때문에 그럴 때마다 저점 매수의 기회로 좀 삼으시면 어떨까. 주식이라는 게 늘 꾸준하게 오를 수는 없고 실적을 미리 땡겨오기 때문에 순간적으로는 고평가 논란이 있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주식을 언제 사야 되느냐라는 고민들이 있는데 이왕이면 내가 살 때 조정을 세게 받아주면 좋은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저점 매수의 기회를 조금씩 노려보면 지금 지수가 3,200이 넘은 상황에서 조금 조정이 오면 그러니까 시장이 어떤 기대하지 않은 악재라는 건 기대를 안 할 때 오는 게 악재거든요. 지금 어떤 악재가 안 보이는 상황인데 악재라는 건 갑자기 오기 때문에 그럴 때마다 조정이 그동안 급등했던 종목들이 올 수 있어서 조방원 요즘 좀 조정을 보이고 있습니다만 조금 더 조정을 준다면 좋은 매수의 기회가 되지 않을까 저는 기대를 합니다. 이 중에서는 현재는 조정받을 때 원전이 1순위인 것 같다. 네, 제 입장에서 원전, 조선, 방산 순으로 제 입장에서는 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자, 삼성전자가 최근에 테슬라, 애플에도 얘 반도체 칩을 공급하기로 했는데 삼성전자 반도체 하반기는 좀 어떨까요? 네, 삼성전자가 떠야 사실 네. 우리 증시가 좀 3,300이 좋잖아요. 세상에 열겠죠. 네,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안 가서 사실 5,000P가 안 온 그런. 예. 삼성전자만 갔어. 3,300 벌써 갔죠. 그렇죠. 삼성전자가 코스피 지수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0%, 상당히 뭐 옛날에는 플러스 마이너스. 35% 이상 차지하기도 했었는데 삼성전자 많이 좀 체력이 약해졌습니다. 네. 옛날에는 이제 파운드리 세계 시장 점유율 얘기할 때 뭐 15%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지금 7.7%까지 떨어졌습니다. TSMC는 여전히 꾸준하게 거의 70% 가까이 차지하고 있고요. 한 가지 이제 다행인 건 그동안 최근 들어서 파운드리가 좀 부진을 면치 못했는데 그 애플의 뭐 차세대 칩, 테슬라의 반도체, 차세대 자율주행 시스템 반도체 관련해서 수주를 좀 받으면서 숨통이 좀 트인 것 같고요. 내년부터 가동이 될 미국 텍사스주 테일러 팹 51조 정도 투입을 한 파운드리 공장인데요. 이게 이제 본격 가동이 되면 여기 관세 영향도 안 받잖아요. 미국 안에서 공장이기 때문에 여기서 다양한 그런 수주들을 받아서 뭐 테슬라, 애플 그리고 뭐 AI 이왕이면 뭐 엔비디아와 협업을 한다면 굉장히 긍정적인 이슈들이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고요. 원래 그 메모리 쪽에서 HBM을 엔비디아에 납품을 못하면서 SK 하이닉스에 많이 끌려다녔어요. 최근 한 2년 정도. 근데 지금 언론이나 그리고 증권사, 미국 모건 스탠리라든지 이런 증권사들은 삼성전자의 HBM3 5세대 모델이죠. 엔비디아의 퀄리티 테스트 통과가 뭐 유력하다. 뭐 이런 이야기들도 있고요. 엔비디아의 2분기 실적이 27일 날 8월 27일 발표가 됩니다. 그래서 엔비디아의 8월 27일 실적 발표에 따라서 삼성전자의 향후 이 메모리 HBM 섹터의 어떤 향후 예상 이런 것들이 좀 결론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번에 이제 이야기되는 것 중에 하나가 AI 가속기 블랙웰 매출이 처음 반영이 되고요. 2026년 그 차세대 루빈 선 주문 물량도 어느 정도 윤곽이 드러날 거라고 전망이 되는데요. 엔비디아 과연 발표에 이 삼성전자의 어떤 운명 이런 부분들이 같이 맞물려서 중국용 H20 칩 출시 뭐 이런 부분들도 이제 얘기가 좀 될 거고요. 그래서 이 HBM이 삼성전자에서 이 결론이 좀 어느 정도 난다면 삼성전자 주가에 굉장히 긍정적인 모멘텀을 할 것 같고요. 한 가지 다행인 건 미국 3위 메모리 전 세계 3위 메모리 반도체 기업이죠. 미국의 마이크론이 이 마이크론의 실적 발표가 다른 두 개의 메모리 SK 하이닉스나 삼성전자보다 먼저 이렇게 공개를 해요. 그래서 삼성전자의 실적의 어떤 바로미터가 되는데 마이크론의 어떤 매출과 이익 전망치가 계속 상향 조정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메모리 섹터들도 괜찮지 않겠느냐라는 측면에서 이 삼성전자 하반기 괜찮지 않을까라는 기대감들을 좀 합니다. 특히 그 6세대 HBM4라고 하는데요. 샘플도 최근에 엔비디아 등 주요 고객사에 납품을 했다고 해요. 네. HBM4 자체로는 삼성전자가 SK 하이닉스보다 좀 고퀄의 그런 제품을 납품할 수 있는 그런 여건들을 만들었다라는 기사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블랙웰에서 뭐 루빈으로 이런 전환이 빠르게 전환이 된다면 그동안에 SK 하이닉스에 뺏겼던 주도권들을 어느 정도 차지할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여기에 들어서 최근 기사 나오는 게 이 루빈의 출시를 좀 늦추겠다. 엔비디아가 좀 그러는 것 같아요. 그 주된 원인이 AMD 제품에 대해서 우리가 우월적인 지위를 차지하기 위해서 좀 더 늦추겠다. 그런 거 봐서는 AMD가 어느 정도 엔비디아의 코어 기술들을 많이 잡은 게 아니냐. 근데 AMD는 결국 삼성전자와 협업을 할 가능성이 높아져서 AMD의 성장 자체가 삼성전자에도 긍정적이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5세대 HBM3E에서는 SK 하이닉스에 밀렸지만 삼성전자가 그 부분에 있어서는 시간이 가면 갈수록 SK 하이닉스, 마이크론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HBM의 강자가 될 수도 있겠다. 그리고 가속기 자체가 기술이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HBM을 더 많이 탑재를 하더라고요. 그러면 더 많이 필요하는 그런 상황이 되기 때문에 긍정적인 그런 실적 개선의 기회가 되겠다. 특히 삼성전자보다 SK 하이닉스 좀 불리한 상황이 있는데요. 대미 투자가 미국 내 생산 거점이 지금 하이닉스가 삼성전자에 비해서 밀리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이 테일러 팹이 완성되고 삼성전자의 기존의 어떤 공장들
부분에 있어서 좀 앞서 있는 그런 부분들도 HBM의 긍정적인. 다만 이제 한 가지 아쉬운 건 최근 트럼프 대통령이 엔비디아, AMD의 매출 15% 조건부, 그러니까 매출의 15%를 세금으로 내고 중국에 수출해라 이렇게 허락을 했잖아요. 그래서 물론 엔비디아의 저퀄리티 H20 칩이 이렇게 중국으로 가면서 삼성전자와의 협업이 추가로, 왜냐면 하이닉스의 용량이 한정이 돼 있기 때문에 삼성전자에서 가져올 거다라는 건 긍정적이지만 삼성전자나 하이닉스에도 15%를 때리지 않을 이유가 없다. 그런 측면에서 이제 과연 미국이 그런 어떤 매출의 15%라는 세금을 새로 엔비디아, AMD에 일단 했는데 뭐 삼성전자에도 할 수도 있고요. 그런 부분들이 하나의 약간의 매출에 영향을 주는 부분들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최근 들어서 마지막으로 삼성전자가 M&A를 되게 열심히 합니다. AI, 로봇, 데이터 센터, 디지털 헬스케어 뭐 이런 부분들을 하고 있는데 올해만 뭐 42개 기업에 1조 2천억 달러를 썼다 뭐 그런 이야기도 하고요. 반기 뭐 최대 규모다 하는데 결국 삼성전자가 나갈 분야는 일단 AI, 로봇, 데이터 센터 뭐 이런 쪽에 좀 많이 꽂혀 있어서 HBM에 좀 진심으로 다가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HBM이 만약에 엔비디아와 어떤 협업 그리고 협업이 된다면 그리고 AMD의 어떤 기술 개발이 좀 더 매출도 늘어나고 한다면 삼성전자에게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향후 SK 하이닉스, 삼성전자 두 반도체 거인의 주가 전망은 좀 어디를 더 좋게 보시는 건가요? 저는 삼성전자가 앞으로 더, 그러니까 지금 자체로는 올해만 SK 하이닉스가 한 50% 정도 올라왔는데요. 상반기에만. 물론 SK 하이닉스 HBM 하고 있으니까 굉장히 좋지만 앞으로의 성장 가능성은 저는 삼성전자에 하나 더 쳐주고 싶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일단 미국의 테일러 팹이 본격 가동되면서 파운드리 이렇게 수주 물량도 계속 하고 있고요. 테슬라 같은 경우도 그 발표한 금액보다 160억 달러보다 이상일 거다 지금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삼성전자가 한 2년 정도 SK 하이닉스에 눌려 시련을 겪었습니다만 하반기 그 HBM, 엔비디아 발표 이후로는 달라질 것이다. 저는 그렇게 기대를 좀 합니다. 요즘에 그리고 또 2차 전지 반등이 심상치 않아요. 어떻게 보세요? 제가 지난번 책 낼 때만 하더라도 상당히 비전 있는 그런 섹터였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 첫 번째로 이제 민주당 정권이 바뀐 게 가장 큰 좀 요인이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민주당의 지지층과 공화당의 지지층이 다르다 보니까. 미국 말씀하시는 거죠. IRA부터 시작해서. 그래서 IRA 할 때만 하더라도 황금알을 낳는 거위처럼 비춰졌는데 그렇죠.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예전에 파리 기후협약을 탈퇴하신 분이잖아요. 그래서 친환경보다는 전통적인 미국의 강점이 있는 석유 산업 그런 쪽에 좀 포커스를 맞추다 보니까 많이 좀 후퇴를 한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최근 들어서 트럼프 대통령이 많이 도와주고 있습니다. 탈중국 정책을 펼치고 있는데요. 중국을 좀 배제를 하겠다. 그래서 하나 크고 아름다운 법안, 감세 법안인데요. 2026년부터 배터리 생산에 중국 등 금지 외국기관 생산 자재 비중의 60%를 초과하면 세액공제에서 빼버리겠다. 2030년에는 그 비중이 60%가 아니라 85%까지 치솟는다. 또 중국산 ESS, 기존의 41%의 관세를 매겼는데요. 58%로 올리겠다. 뭐 이런 정책들이 이렇게 발표하면서 탈중국 아주 그냥 도와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탈중국 반사이익이 있고요. 리튬 가격이 2022년에 키로당 580위안이었는데 지난 6월 50위안까지 떨어졌거든요. 거의 10분의 1도 안 되는. 그러다 지금 이제 그 시진핑 주석이 공급 과잉 이슈들을 좀 조절하면서 생산 중단을 막 시키고요. 그러면서 지금 리튬 가격이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근데 양극재, 2차 전지의 대부분은 양극재고요. 양극재는 이제 리튬 가격이 비싸야만 그동안 비싸게 사놓은 이런 어떤 재고 마진 손해를 많이 만회를 하고 그다음에 산 것보다 더 비싸게 팔아야 이제 수익이 나는데요. 지금의 어떤 환경으로 봐서는 이제 어려운 시점은 좀 지나지 않았느냐라는 생각이 들고요. 뭐 여기에 이제 한 가지 더 붙이면 ESS, 에너지 저장 장치, 틈새 시장으로서 어떻게 보면 ESS 시장이 전기차보다 더 큰 것 같아요. 활용할 수 있는 영역들이 큰데 LG 에너지 솔루션이라든지 이 ESS 시장에 좀 집중을 하고 또 중국이 그동안 했던 LFP 이런 쪽에도 좀 협업을 하면서 최악의 상황은 좀 지나왔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과거와 같은 이게 급등은 사실 당장 어렵겠지만 이제 막 엄청나게 다시 빠지고 이런 시장은 좀 아니지 않느냐. 대표적으로 이제 에코프로비엠 같은 경우는 2분기부터 실적 개선이
꾸준하게 좀 이루어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찬바람은 좀 지났고 우리 정부도 2차 전지에 대해서 정책적으로 좀 밀어주려는 그런 의지들도 있다 보니까 많이 빠졌어요. 옛날에 뭐 굉장히 많이 올라왔던 전보다 많이 빠졌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좀 선전을 하고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요즘 순환매 장세잖아요. 순환매 장사라면서 최근에 2차 전지가 많이 끌어올고 왔는데 2차 전지도 계속 주목해 볼 섹터라고 저는 생각은 듭니다. 자, 이번에는 이제 무박 3일 밤새 열린 최고민수 경제사 특강 요 책을 가지고 또 여쭤보려고 하는데 요 신간이죠. 따뜻따뜻해. 아이고 얼굴까지 엄청 크게 넣으셨습니다. 요즘 아주 인지도가 그만큼 되게 높아졌다라는 첫 번째 주제로 이미지와 함께 준비해 오셨는데 코카콜라 이야기예요. 어떤 이야기인가요? 경제사 특강, 경제의 역사 이야기 중에 최근 이야기 2편에 들어있는 건데요. 코카콜라 그리고 펩시, 닥터페퍼, 그리고 환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청량음료 많이 드시잖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닥터페퍼 제로를 좋아합니다. 닥터페퍼 제로를 먹다가 이 꼭지를 한번 써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썼고요. 코카콜라, 펩시, 닥터페퍼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만든 분이 약사입니다. 그래서 코카콜라는 존 펜버턴이라는 약사가 조지아주 애틀란타에서 만들었고요. 펩시는 캐릴러 브레덤, 노스캐롤라이나주에서 펩시를 만들었고요. 닥터페퍼, 찰스 엘더튼이 만들었습니다. 텍사스주. 많은 분들이 닥터페퍼는 페퍼 박사가 만든 거 아니냐 뭐 이런 오해도 하셨는데요. 이 세 개 중에 제일 먼저 생긴 게 뭘까요? 코카콜라 아니에요? 닥터페퍼입니다. 의외로. 근데 닥터페퍼가 텍사스주에서만 주로 거래가 되다 보니까 좀 늦어졌는데 닥터페퍼가 제일 먼저 만들어졌다 이렇게 보시고요. 코카콜라, 이 페루산 코카 나무잎에 아프리카산 콜라 나무를 더하고요. 여기에 탄산수를 첨가해서 1886년에 만들었습니다. 보니까 남부 농장주 흑인들이 노예들에게 코카잎, 콜라 열매를 주다 보니까 이분들이 굉장히 활기차게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좀 와인이랑 섞어가지고 프렌치 코카 와인이라고 만듭니다. 그런데 이제 금주법이 1886년 이렇게 시행이 되다 보니까 와인을 빼고 거기에 탄산수를 넣어서 음료처럼 이게 톡 쏘는 맛을 주게 되는 거고요. 원래 콜라는 미국 남부 지역에 탄산수를 지칭하는 언어였다고 해요. 그래서 초창기에는 앞서 그 약사분께서 원액과 탄산수를 직접 섞어서 몸에 좋은 두통, 위장병, 피로회복제로 팔았다. 약으로 팔았다. 그래서 이 코카콜라 이 로고 있잖아요. 이게 그 약사분이 직접 만든 로고예요. 코카잎, 코카콜라 열매, 알파벳 C를 강조해서 직접 손글씨로 로고를 만들었고요. 나중에 인기를 얻자 이제 체인화합니다. 제조업자와 계약을 맺어서 전국적인 대량 생산 체계를 갖추고요. 금주법 1886년이 아니라 1920년부터 33년이죠. 술을 못 먹게 되자 대신에 이제 코카콜라가 탄산음료가 인기를 얻게. 만약에 금주법이 아니었으면 이게 그 정도까지 큰 인기를 얻지 못했을 수도 있는데 결국 금주법 덕분에 술을 안 넣고 탄산수를 넣으면서 큰 인기를 얻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코카콜라 전 세계에 안 간 데가 없습니다. 딱 두 군데 빼고. 거기가 어디냐면 쿠바하고 북한이라고 합니다. 사실 북한도 나름의 콜라가 있습니다. 코카콜라가 전 세계에 진출하게 된 결정적인 배경은 2차 세계대전 전투식량으로 쓰게 됐거든요. 그래서 2차 세계대전 후 전투식량이 세계적 음료가 됐고요. 그래서 프랑스는 코카콜라의 식민지가 우리가 되는 거 아니냐 반대도 했는데 코카콜라, 맥도날드 안 간 데가 없죠. 그래서 현재 200여 개가 넘는 나라에 팔리고 있고 다만 쿠바랑 북한은 못 뚫고 있다. 그래도 뭐 나름 아름아름 먹고 있지 않을까요? 코카콜라 하면 우리 마케팅 thirst knows no season. 그래서 목마름은 계절을 모른다. 광고. 이 산타클로즈. 코카콜라가 만든 이미지입니다. 이 산타클로즈가 예전부터 이렇게 우리가 이미지화 됐겠지 했지만 결국 코카콜라가 1931년 겨울 마케팅 목적으로 흰색 수염. 콜라 거품이 있잖아요. 그 흰색 수염. 그리고 콜라의 그런 정열적인 빨간색. 그래서 과거의 광고 보면 산타클로스가 이렇게 선물을 주러 왔다가 냉장고를 열었는데 콜라가 들어오니까 벌컥벌컥 마시면서 광고들이 1930년대부터 유행을 했다. 잊을 수 없는 폴라베어 북극곰 광고죠. 언제나 코카콜라 캠페인 1993년에 한 건데요. 이 북극곰, 이 AI 실제처럼 재현을 해가지고 막 콜라 마시고 막 하잖아요. 우리 기억하시면. 자, 코카콜라 하면 우리가 또 앤디 워홀 잊을 수 없죠. 캠벨스프 통조림이라고요. 이분이 이제
주로 판화를 주로 했어요. 이 캠벨 스프라는 판화를 직접 만든 건데 혹시 드셔보셨어요? 캠벨 스프? 이거 직접 팔아요. 인터넷으로 주문하면 하는데요. 실제로 앤디 워홀이 캠벨 스프를 굉장히 좋아하기도 했고요. 그래서 코카콜라를 가지고 여러 가지 팝 아트를 했는데 그 중에 하나의 모습이 여기 있는 모습이고요. 이 코카콜라 병을 만드는 데 있어서 많은 고민들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한 손으로 잡을 수 있고 탄산을 어떻게 보호할 수 있는가, 그리고 약간의 섹시미를 더하기 위해서 이 여성의 실루엣을 만들었다고 하고요. 앤디 워홀의 대표 작품 중에 하나는 그 마릴린 먼로 이렇게 그린 그런 그림들도 있고요. 체게바라 이런 그림들도 있습니다. 이제 펩시로 좀 넘어가 볼까요? 펩시의 변천사인데요. 이 펩시의 뜻은 그 소화제 뭐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다고 해요. 디스펩시어, 펩신 이라는 그런 용어에서 나왔다. 뭐 그런데 펩시가 그 당시에 이제 파생상품 계약을 잘못해서 파산위기에 몰립니다. 그래서 코카콜라한테 우리를 인수해줘. 근데 거절당하고요. 결국 파산하고요. 경영자가 바뀌었는데 또 힘들고요. 그래서 코카콜라에 다시 인수해줘 했는데 또 거절당합니다. 그런데 1934년 반값 전략. 그러니까 코카콜라는 6온스인데 펩시는 12온스에 똑같은 가격 5센트에 파는 거죠. 그러면서 이 펩시가 나름의 경쟁을 갖게 된 거고요. 우리 이제 코카콜라 그 광고 이야기가 나오는데 펩시도 광고를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안티 마케팅. 코카콜라가 했던 산타클로스 북극곰을 똑같이 넣어서 펩시콜라를 먹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면서 광고를 했고요. 가장 대표적으로 성공한 광고가 뭐냐면 펩시 챌린지입니다. 코카콜라 애용자들을 뽑습니다. 눈을 가립니다. 그래서 코카콜라하고 펩시를 줍니다. 뭐가 더 맛있게요? 하고 물어봤는데 펩시요! 이렇게 고른 사람들의 영상만 뽑아서 비교 광고를 해서 시장 점유율을 올리는. 그래서 한때 코카콜라와 펩시의 광고가 시장의 광고 시장을 주도를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영웅 코카콜라가 악당 펩시를 주먹으로 응징한다든지, 그 다음에 아이가 코카콜라 캔을 밟고 펩시 자판기를 누른다든지 이런 저격 광고들이 굉장히 많았고요. 저 어렸을 때는 이런 얘기도 있었어요. 코카콜라 제조법은 세상에서 2명만 한다. 그래서 이 두 사람이 같은 비행기를 타도 안 되고 어떤 행사에 같이 참석도 안 한다. 왜냐하면 한 명은 살아야 되니까. 근데 중요한 건 그 반대 사람의 레시피를 모른다. 뭐 이런 얘기도 있었고, 지금도 특허 출원을 안 했다 그래요. 그래서 비밀리에 제조법을 전수를 하고 있어서, 예전에 우리 보면 815 그 무슨 콜라 있었잖아요. 국민의 애국심을 자극하는. 근데 그 코카콜라의 맛이 나오지 않아서 좀 안타까웠던 그런 기억이 있는데요. 어쨌든 펩시나 코카콜라는 콜라로 우리가 분류를 하고요. 닥터페퍼, 얘는 콜라가 아닙니다. 법원에서 콜라가 아니다고 증빙을 얘기를 해줬어요. 왜냐면 이름에 콜라가 안 들어갔다. 그래서 너네는 콜라가 아니다. 닥터페퍼의 가장 큰 특징은 23가지 맛을 느낄 수 있는데 그 23가지 맛이 뭔지를 모릅니다. 23가지 맛이 뭔지를 가르쳐주지 않으면서 23가지 맛이다. 뭐 체리, 바닐라, 라즈베리, 생강 뭐 이런 얘기가 있는데 정확하게 모릅니다. 예. 닥터페퍼 애들도 호기심 자극을 위해서 뭐라고 얘기를 안 해주죠. 와인, 버건디 색상이라고 하는데요. 과일맛 나는 콜라지만 콜라는 아니다. 1963년에 콜라 나무 열매 성분이 없다고 해서 콜라가 아니다라고 판결을 내렸다. 왜냐면 이게 세금 문제가 있어서 콜라냐 아니냐에 따라 다른데 콜라가 아니다라고 판결을 내렸다고 하고요. 제일 먼저 태어났습니다. 1885년에 먼저 만들어졌는데 텍사스 남부 쪽에서만 인기를 얻다 보니까 오랜 기간 이게 국민적인 음료가 안 됐고요. 우리나라 분들도 중에서 닥터페퍼 안 마셔본 분들도 많아요. 근데 왜 닥터페퍼냐? 그 약사 엘더튼이 자신을 처음 고용한 찰스 페퍼라는 인물에게 고마움을 표현하기 위해서 닥터페퍼, 아니면 엘더튼의 여자친구 아버지가 찰스 페퍼였다, 이런 두 가지 설이 있는데 어쨌든 사람 이름이긴 한데 약사 이름은 아니다 라고 하고요. 닥터페퍼가 코카콜라, 펩시와 겸상을 합니다. 그러니까 코카콜라와 펩시는 미국 내에서 서로 브랜치가 달라서 코카콜라 있는 곳에서는 펩시가 없거나 펩시가 있는 곳에서는 코카콜라가 없는 경우가 많은데 닥터페퍼는 이에 굴하지 않고 같이 이렇게 나오고 있다라고 이야기가 되고 있고요. 이 닥터페퍼 챌린지 혹시 아시나요? 이 닥터페퍼의
피클을 넣어요. 네. 그래가지고 마시는 챌린지인데요. 그 한국에서도 한때 유행을 했어요. 그래서 유명 틱토커나 유튜버들이 이 닥터페퍼에 피클을 넣어서 먹는 게 너무 맛있다. 이 피클도 아시죠? 이 피클이 설탕물에 이렇게 오랜 기간 놔둔, 그래서 달짝지근하잖아요. 오이인데 달짝지근하잖아요. 그래서 달짝지근한 이 닥터페퍼에 넣는 게 얼마나 맛있겠어요. 그래서 네. 닥터페퍼 챌린지도 유행을 했었고요. 이 닥터페퍼 제조사 이 모기업이 독일 기업입니다. 우리가 펩시나 코카콜라는 미국 기업으로 알고 있는데 닥터페퍼는 독일 기업이다. 이렇게 아시면 될 것 같고, 제일 재밌는 건 사이다예요. 해외여행 가서 사이다라고 주문해 보신 적 있으세요? 저는 몇 번 해봤거든요. 네. 미국에 가서 사이다 이러니까 못 알아들어요. 그러니까 사이다라는 표현은 한국하고 일본만 써요. 외국에 나가서는 스프라이트, 세븐업, 마운틴듀 이렇게 해줘야지 사이다요 이러면 못 알아듣는다. 이렇게 아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보통 저는 이제 스프라이트 이렇게, 그 코카콜라도 발음 잘못하면 이상해서 그냥 스프라이트를 해외에서 먹는데, 재미있는 건 환타 이야기입니다. 어렸을 때 환타 되게 많이 먹었거든요. 많이 먹었죠. 네. 환타는 독일 나치에서 만든 음료입니다. 이게 이 히틀러 정부가 대공황, 히틀러 정부가 들어선 게 독일이 1차 세계대전에 멸망을 하고 엄청난 배상금을 승전국에 내다 보니까 너무 국민들이 못 살고 어렵고 하이퍼 인플레이션이 나고, 그 상황을 해결해 주자고 하는 게 오스트리아 출신 히틀러가 가서 하나의 정부를 만든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여러 가지 활동들을 합니다. 아우토반도 깔고요. 그 다음에 국민차, 폭스바겐이라는 국민차도 만들고요. 그 중에 하나가 공장을 막 지어줬어요. 그 공장 중에 하나가 코카콜라 공장이었는데, 코카콜라 공장을 하도 지어대니까 독일이 미국에 이어서 두 번째로 콜라를 많이 먹는 그 당시에 나라였는데, 2차 대전이 벌어지니까 적대국이 되니 콜라 원재료가 들어올 수가 없는 거예요. 네. 당시 코카콜라 지사장 막스 카이트라는 사람이 대체 음료 개발에 나서서 공장을 멈출 수는 없으니, 그래서 환타를 개발하게 됐는데, 환타라는 이름은 독일어 환타지, 환상이라는 단어에서 어느 날 이제 이 카이트가 직원들을 불러서 이제 쪼은 거죠. 음료 이름은 뭐로 할 거야? 막 하니까 저기서 환타지로 하면 어떻겠습니까? 이렇게 하면서 자체 내에서 환타지라는 이름을 만들었고, 그게 환타가 됐고요. 아주 고급스러운 음료가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독일인들은 와인을 사과로 담습니다. 그래서 사과로 와인을 담고 남은 찌꺼기에 탄산가스를 주입해서 만든 아주 저질의 그런 음료였는데, 2차 대전이 종료한 다음에 환타를 먹을 이유가 이제 없잖아요. 그러면서 사라졌는데, 펩시가 이제 새로운 음료를 개발하니까 코카콜라가 불이 나게 이탈리아에서 나폴리산 오렌지를 가지고 만든 게 환타가 됐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처음에는 이제 이게 독일 음료였다가 이제 마지막에 그 환타의 어떤 재료법이나 이런 브랜드를 코카콜라에서 정식으로 수입을 하면서 이제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대체제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우리 버터, 마가린, 이게 비슷한 성품의 그런 거잖아요. 이거는 이제 대체제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바꿔치기가 소비가 가능해서 대체제가 있다는 것은 가격 독점력을 유지하기 어렵습니다. 예를 들면 버터가 비싸면 그냥 마가린 먹으면 되거든요. 네. 마가린은 이제 버터를 어떻게 하면 많은 국민들에게 먹일까라고 프랑스 정부에서 좀 고민을 했고요. 그런 결과 과학자가 만들어낸 인공적인 버터이거든요. 그래서 대체제가 없으면 수요가 줄지 않아서 비싼 가격에 먹일 수 있는데, 버터와 마가린은 대체제가 있다 보니까 가격이 일정 부분 좀 조정이 되는 거고요. 소득 수준에 따라서 이 대체제 소비가 달라지는데요. 아무래도 버터는 비싸잖아요. 그래서 버터는 상급제, 마가린은 하급제, 뭐 이렇게 불리는 겁니다. 그래서 2차 대전 당시에 환타는 콜라의 대체제였는데, 이 콜라와 환타가 같은 회사가 되면서 이제 같은 가격에 올리다 보니까 과연 환타가 콜라의 대체제인가? 대체제가 아니다. 이렇게 이제 바라보는 그런 결과가 나아진 거고요. 우리가 경제학적인 개념에서 대체제와 함께 보완제, 기펜제, 독립제 이런 용어들도 나옵니다. 그래서 보완제라는 것은 커피랑 설탕 서로 이렇게 보완을 해줘서, 그래서 커피가 증가하면 설탕도 같이 증가하는, 그래서 윈윈하는 전략이 가능하고요. 기펜제는 원래 이제 가격이 하락하면 수요가 증가하고 가격이 상승하면 수요가 감소하는 게 일반적인데, 그거에 안 들어맞는 거예요. 원래 아일랜드 사람들은 감자를 되게 많이 먹었거든요. 그래서 감자를 먹다가 감자가 상하면서 감자 대기근이 일어나고, 감자 대기근으로 한 200만 명이 죽고요. 한 200만 명이 미국으로 떠납니다. 그래서 타이타닉이라는 영화를 보면 감자 대기근
기근으로 인해서 가난한 아일랜드인이 3등 칸에서 미국으로 가는 그런 이야기거든요. 근데 19세기 이제 먹고 살만해진 아일랜드가 감자가 막 늘어나면서 감자 가격이 하락했는데 감자를 안 먹습니다. 왜냐? 우리도 이제 좀 잘 사니까 고기 소비가 늘어나다 보니까 감자를 안 먹는. 그래서 가격이 하락했는데 수요가 증가하지 않는 현상을 기펜제라고 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독립제는 서로 관련이 없어요. 양말과 주스는 아무리 연결을 하려고 해도 관련이 없잖아요. 이런 소비 연관 관계가 전혀 없는 걸 독립제라고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콜라, 환타, 닥터페퍼, 펩시 이런 이야기를 쭉 하면서 왜 콜라는 환타와 이 대체제가 아닌가 뭐 이런 이야기를 좀 나눴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콜라 이야기하면 빼놓을 수 없는 두 분이 있습니다. 워렌 버핏 선생님과 트럼프. 트럼프 대통령이 초딩 입맛이잖아요. 네. 예, 되게 콜라를 좋아하시는데요. 백악관 집무실에는 항상 빨간 버튼이 있습니다. 이게 원자폭탄 누르는 버튼이 아니고요. 이걸 누르면 비서가 얼음을 이렇게 담뿍 담아서 콜라를 대접하는. 그래서 시도 때도 없이 누른답니다. 이렇게 해서 딱 누르면 콜라 대접하는 그런 버튼이 있다고 하고요. 오마하 지역의 현인이죠. 오마하의 현인. 보통은 이제 부자로 살면 뭐 굳이 자기 동네에 안 사는데 오마하에 이렇게 사시는 워렌 버핏 선생님. 요즘 워렌 버핏 선생님이 그 자신의 회사 내려놓으면서 주가가 많이 빠졌어요. 워렌 버핏이 그동안 일으켜 왔는데 이제 그 다음 CEO들은 믿을 수 없다 이렇게 됐나 보죠. 그래서 매일 콜라, 햄버거, 사탕을 즐겨 먹어서 장수를 하고 있는데요. 왜 콜라, 햄버거, 사탕을 먹을까? 자세히 생각해 보면 콜라 자기가 투자한 회사입니다. 사탕 자기가 회사 투자한 회사인 거죠. 그래서 자기가 투자한 회사를 간접적으로 홍보하는 게 아닌가 뭐 그런 생각도 들고요. 맥모닝, 맥도날드 3달러 아침 식사로 유명을 한데요. 한 하루에 355ml 콜라 5개 정도 마신다고 그래요. 이렇게 긴 콜라 5병 정도 마시니까 저는 콜라를 1년에 한 10병 먹을까 말까 하거든요. 한 달에 한 번 먹을까 말까 하는데 햄버거 먹을 때 한 번 먹을까 말까 하는데 이분은 매일 5. 그런 거 보면 의사분들이 콜라 먹으면 아프다는 말, 뭐 일찍 죽는다는 말도 다 거짓말인가 뭐 이런 생각도 드는데 이분이 이제 그 코카콜라의 매력에 빠진 게 어렸을 때라고 합니다. 어렸을 때 이제 본인의 그 아버지가 슈퍼를 하셨는데 6묶음의 콜라를 25센트에 사서 이거를 5센트 남기고 팔았답니다. 그러면서 코카콜라가 이렇게 좋구나. 그래서 나는 코카콜라의 주주가 될 거야. 뭐 이런 생각을 어려서부터 했다고 그래요. 야, 코카콜라. 이제 88년부터 샀어요. 88년. 그 요쯤 됐겠죠? 네. 그래서 94년에 1억 주까지 올렸는데요. 주식 분할로 4억 주까지 되고요. 그래서 주당 한 2달러 정도에 사셨다고 그래요. 네. 그래서 지금까지 이제 장기 보유하고 계시는데요. 지금 코카콜라 배당킹 종목입니다. 배당킹이라는 건 50년 이상 매년 배당금을 꾸준하게 늘린 존슨앤존슨, 코카콜라, P&G, 3M, 킴벌리클락 이런 기업들인데요. 대표적으로 이제 코카콜라 기업인데 여기 보면 디비덴드 그로스라고 있죠. 디비덴드 그로스 62년. 그리고 중요한 게 애뉴얼 페이아웃 2달러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워렌 버핏 선생님은 매년 투자금을 받고 있어요. 1년마다 내가 투자한 금액, 근데 중요한 건 62년 동안 배당금을 늘리기 때문에 내년에 2.04가 아니라 더 늘어날 가능성이 있죠. 그러니까 배당금보다 더 늘어난 금액으로 받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우리가 이제 보통 미국의 장기간 배당 성장률이 높아지는 투자 기업을 배당킹, 여기 보면 배당킹, 배당귀족, 배당챔피언 이렇게 나누거든요. 그래서 배당킹은 방금 설명드렸고요. 배당귀족은 25년 이상 배당금을 늘리고 S&P 500 지수에 편입된 기업들, 배당챔피언은 10년 이상 배당금을 늘려온 기업,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는데 지금 이 밑에 있는 요거는 시킹 알파라는 미국 주식 알아보는 대표적인 사이트죠. 시킹 알파에서 좀 알아본 거고요. 저는 시킹 알파에서 중요한 게 이제 그 배당 성장률을 좀 체크를 해봐야 되겠다라는 측면에서 많이 시킹 알파 사이트를 봅니다. 이게 이제 코카콜라의 그 배당 성장률인데요. 매년 뭐 이렇게 배당금을 꾸준하게 늘려오는데 뭐 많이 할 때는 한 10% 정도 하고요. 뭐 적을 때는 2%대까지 하는데 중요한 건 뭐 배당금을 꾸준하게 2006년부터 보더라도 계속 늘어나잖아요. 그래서 이제 2025년에는 2달러 선까지 올라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배당 성장률 대표적인 기업 앞서도 한번 얘기했는데요. AVGO, 브로드컴 얘기입니다. 그래서 시킹 알파 사이트에 보면 디비덴드라고 나오고요. 그러니까 AVGO라고 쳐야 되겠죠. 티커 AVGO를 치시고 그 중에 디비덴드를 치시고요. 디비덴드 그로스, 이게 배당 성장률이거든요. 그러면 여기 보면 배당 성장률 최근
2020년부터 보면 5년치를 보면 19%, 11%, 13%, 12%, 13% 이렇게 매년 10년 이상 10% 이상씩 성장을 해왔거든요. 그전에는 뭐 더 어마어마한 이 성장 속도를 보여주고요. 미국 기업에 주식 투자를 하시겠다면 배당 성장률이 굉장히 중요하다. 배당 성장률이 10% 이상 5년 이상 나온 기업들을 여러분들 한번 찾아보시고요. 디비덴드 그로스를 찾아서 이 애니얼 페이먼트 그로스를 한번 체크해 보시면 배당 성장률이 높은 기업들, 뭐 배당킹도 있을 거고 아까 배당기죠, 배당 챔피언 이런 기업들을 한 번씩 일일이 한번 체크를 해 보시면 어떤 배당 성장률 그리고 배당금의 증가 이런 부분들을 보시고 종목들을 찾아보는 좋은 기회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까지 이제 콜라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이제 어떻게 배당 성장률 높은 기업들을 찾는지 워렌 버핏 선생님 이야기까지 하면서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코카콜라는 지금 사기에는 괜찮나요? 사실 이 배당 성장률 측면에서는 배당금이 증가를 하고 있지만 워렌 버핏 선생님처럼 선점을 하지 못한 상황에서는 폭발적인 배당 성장률을 보이지는 못하기 때문에 주력적인 우리가 주도적으로 투자하는 뭐 AI 섹터라든지 성장하는 그런 섹터들과는 조금 차별되게 그렇게 아주 막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그러질 것 같지는 않습니다. 워렌 버핏 선생님이 대단한 게 경제적 해자를 갖고 미리 선점을 했다. 하지만 우리가 지금 선점하기엔 좀 늦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